Joy to the world, the Lord has come. Let earth receive. Merry Christmas! 자, 세계 경제 석학들이 연이어 내년에 경제가 암울할 거다. 그 모르면 그 바보죠. 석학이 아니라. CNN이 오미크론으로 세계 경제 암운이 드리워졌다. 크리스마스 주간을 맞이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과 유가가 하락하는 등 세계 경제가 어두워지고 있다. 편안한 크리스마스 주간을 예상했던 투자자들이 세계 경제가 침체를 받으며 주가, 유가가 하락하면서 실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오르락내리락 거리긴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 하향 추세로 심각하게 가고 있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정부가 금리를 올리고 또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올해 지금 별의별 수단을 다 써가지고 이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애를 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끌 비투가 이어지면서 민간의 빚이 GDP의 2.2배까지 늘어났어요. 여기서 민간의 빚이라고 하면 가계하고 기업을 합친 것이 민간의 빚이고 정부 빚이 공공의 빚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소한 내년까지 이어질 금리 인상이 그리고 이 가계 기업의 이자 상환 부담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 이자를 더 내야 되죠. 자꾸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민간 신용, 즉 민간 부채가 올 3분기에 219.9%, 22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총생산보다 2.2배가 더 빚이 많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같은 기간 대비 1년 만에 9.4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래서 민간 대출금은 가계의 대출금, 그리고 정부 융자, 기업 대출금과 채권 등 이걸 다 합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 빚 비율이 지난 3분기 말에 106.5%인데 작년 9월 말에 비해 5.8%가 높아지고 기업 신용 비율도 113.4%로 작년 말보다 3.6%가 올랐어요. 기업 가계의 빚이 가계기업 정부 모든 경제 주체가 생산한 가치, 1년에 생산한 가치보다 2.2배, 1년에 생산한 가치가 GDP 아니겠습니까? 가계만 떼놓고 보면 지난 9월 말 가계빚이 1845조, 그래서 9.7% 늘었고 주택담보 비율이 8.3%, 기타 대출이 신용대출 중심으로 11.6%가 증가했고 기업도 코로나 재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 설비, 부동산 관련 투자 확대로 높은 대출 증가세가 생겨서 9월 말 기준으로 1498조,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12.4%가 늘어났고 그 결과 기업의 부채 비율이 2021년 상반기 말에 78.9%로 지난해 77.2보다 더 올랐어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주요국의 자산 과열, 부채 누적 등 금융 불균형 우려가 다 지금 등장했다. 그래서 나라마다 전부 주식이고 집이고 코인이고 난리를 치고 그러다 보니 다들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는 겁니다. 세계 주택 가격 지수가 올 1분기 작년 동기 대비 6.6%가 상승을 했고 세계 집값이 1년 만에 6.6% 올랐고 세계 가계 부채도 작년 동기 대비 11.9% 올랐고 집값 6.6에 가계 부채는 11.9, 세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8.7이고 예년 64에 비해서 더 많죠. 문제는 주요국에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 금융 불균형 상황을 급격히 조정하려 할 때 자꾸 빚이 많아지니까 이 빚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자산 가격 조정, 즉 집이나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부채를 줄이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려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소비나 투자를 안 해야 되겠죠. 일본에 지금 1891년부터 생긴 거품 붕괴 때 일본 정부가 경기에 침체에 빠져드니까 경기가요, 이자를 갖다가 거의 무이자 형태로 중앙정부가 많은 돈을 은행에 공급하고 은행들이 개인들한테 불려줘서 경기를 살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돈을 안 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대차 대조포 이 불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일본이 이 뭡니까? 미국하고 이 프라자 합의입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 84년인가 하면서 엔화를 갖다가 갑자기 대폭 인상시켰잖아요. 미국의 뭐 다른 협조를 좀 받는다면서 미국 압력에 굴복해서 나카소네하고 레이건 때 환율을 인위적으로 굉장히 엔화의 가치를 강화시켜가 환율을 확 떨어뜨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출이 줄어드니까 일본 정부가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수출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서 그 돈을 다 저금리, 아주 낮은 금리로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말만 하면 은행에서 돈을 얼마든지 빌리니까 그 돈 들고 가가지고 다 디즈니랜드 만들고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 만들고, 예? 그런 거 다 만드는 거예요. 골프장 만들고. 그래서 한때 막 일본 곳곳에 다 건축 붐이 일었죠. 그런데 일본에 이제 이 부동산이 과열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부동산까지 사들이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일본의 그 도쿄도 중심가만 팔아도 캘리포니아를 다 사고 일본을 팔면 미국을 사고도 남는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당시에 일본의 부동산이요, 계속 치솟다가 그때는 경기 좋았지요. 회사 다니는 직원들이 밤마다 회사 돈으로 가가지고 술집에서 먹고 놀고 그냥 뭐 한 점에 몇만 원짜리 스시들을 먹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여자를 벗겨놓고 여자 몸 위에다가 스시를 올려놓고 먹는 그런 짓거리까지 했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이제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내려가기 시작해요. 최근에 한국에 나타나고 있는 건매도 안 팔린다. 19개월 만에 엄청 집값 하락.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262건, 전년 동기에 3%에 불과. 강북에 단 2건 거래, 강북구에. 지방에서 시작된 아파트 값 하락이 서울 금천 관악구도 초일기. 이제 서울 변두리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본이 이제 무너질 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일본에서 확 떨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은행들이 다 돈이 물렸죠. 엄청 빌려갔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기들이 빚으로 샀다가 은행에 빚이 물려가. 그때부터 큰 제조업이라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부동산과 상관없는 기업들도 전부 부동산을 했다가 다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 일본이 이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해요. 일본 정부가 큰일 났다 싶어서 돈을 막 대줬어요. 노이자로. 이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 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만 생기면 어쨌든 뭐든 팔고 해가 돈만 만들면 다 은행에 들고 와가 빚을 갚는 거예요. 빌려가래도 안 빌려가고 지고 있는 빚을 허리띠 졸라매서 다 빚을 갚는 거예요. 그 짓을 10년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소비도 없어지고 투자도 없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일본에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옷이 다 회색 아니면 까만색이었어요. 이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주요국에서 금융 불균형 상황이 심해지면 10% 확률로 GDP 성장률이 3%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가계의 과다한 부채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처분 가능 소득을 줄여서 소비를 줄이고 결국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소비제약 임계치를 추정한 결과 DSR 45.9%로 3월 말 평균 36.1을 웃돌아 아직은 어느 정도 채무상환 부담이 소비에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지만은 DSR이 8%만 오르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이
그야말로 소비를 확 줄이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외부 충격과 내부 취약성 정도에 따라 위기의 폭이 달라져 금융 불균형 누정과 같은 잠재적 취약성이 커진 상태에서 충격이 발생해 금융 전반에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빚이 쌓이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한국 내에도 지금 취약성들이 터져 놓으면서 금융 전체에 터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금융 불균형이 누정되고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가능성에 매우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부러 말을 복잡하게 만들어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도록 해놓고 나중에 이 설명이 그런 설명이었다라고 하겠지요. 3월 말 현재 한국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4.9%인데 명목 GDP 상위 30개국의 가계부채 평균 63.2%를 크게 앞서지요. 그 40%가 더 넘게 앞섭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이 31.7%인데 주요국의 증가폭 6.9%보다도 크게 앞서 있지요. 가계빚 급종 속에서 약한 고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들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인데 자영업자가 지난 3분기 말 대출 잔액이 887조 5천억으로 1년 전 777조 4천억보다 14.2%가 늘었어요. 겁도 없이 자영업자들한테 110조나 더 빌려준 겁니다. 지난해 1분기부터 증가 속도가 10%를 넘기더니 올해 1분기 때는 18.8%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3분기 말 자영업자 1인당 대출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비자영업자 9천만 원보다 4배나 많았다는 거예요. 커지는 빚을 감당할 자영업자의 힘은 떨어지고 소득 회복 속도가 더디고 있고 3분기 말 자영업자의 소득은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4분기에 98%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자, 영끌 조국이 산 집도 빚으로 지은 집인데 가계부채의 또 다른 내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이 이제 못 갚는 게 0.59%로 전분기보다 낮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중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올해 1분기 무주택자 중 시중은행 대신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이들의 연체 비율이 4.80이나 된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못 빌리니까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이런 데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주택 보유자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중복 채무자 연체율이 0.66%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금융 불균형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10%에 불과하지만 빚으로 쌓은 자산 가격 거품이 붕괴되면 1년 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한참 기록할 정도로 터질 위험이 있다. 자, 연체율 부분에서요. 하도 갚아야 될 돈을 원리금 상환 유예를 내년 대선까지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체가 안 생기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이걸 다 갚아라 했으면 전부 연체 걸려서 벌써 터졌지요. 그래서 폭탄이 지금 시동이 걸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